원나라에서 기왕후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자 고려에 있는 기왕후의 친정 역시 그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사망한 아버지 기자호는 영안왕에 봉해지게 되고 또 장헌이라는 시호가 내려집니다. 어머니 이씨에게는 대부인이라는 자귀가 내려지게 되죠.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은 원나라로부터 정동행성 참지정사에 임명되고 고려로부터도 덕원 부원군에 봉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오빠인 기원은 원나라 한림학사 벼슬을 받게 됩니다. 원사에 따르면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칭기스칸을 모신 태묘에 먼저 바친 다음에야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기왕후는 처신을 잘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 같은데요. 여성들을 위한 효경과 사설을 찾아 읽고 황후들이 어지럽던 횡장을 찾아서 황궁 내명부에 규율과 법도를 세우고 내명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그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기왕후가 제2황후로 책봉된 지 4개월 뒤인 그해 8월 순제가 삼촌인 문종의 부인, 그러니까 숙모 부다시리 태왕태후와 종제 엘테구스를 황궁에서 축출하게 됩니다. 부다시리 태왕태후는 자신의 아들 엘테구스를 황제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엘테무르를 압박해서 순제를 황제 자리에 올려준 인물입니다. 하지만 순제가 즉위한 후에는 바얀과 함께 실권을 장악하고 원나라 조정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순제가 바얀을 제거하고 친정을 시작한 시점에서는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순제가 황제가 될 때 황위 계승자를 엘테구스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왕후가 낳은 아들이 다음 황위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기왕후가 순제에게 베갯머리 송사를 해서 엘테구스를 축출하는데 한몫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순제는 삼촌 문종이 자신의 아버지 명종을 죽이고 또 황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명종의 황후였던 바부샤 태후까지 누명을 씌워 죽였으며 순제 자신도 명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누명을 씌워 고려 대청도로 기양을 보냈다는 죄를 열거하면서 부다시리 태양태후를 추방했고 또 엘테구스를 고려로 유배 보내는데 엘테구스는 유배 가는 도중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후 기양후는 부다시리 태양태후가 관장했던 휘정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1333년 12월 순제가 즉위하던 해에 설치된 이 휘정원은 소속 관원이 366명인 아주 거대한 기구로 거기에 딸린 재산 또한 막대했는데요. 황후가 되었다 하더라도 든든한 배후 세력이 없던 기양후는 이 권력 투쟁을 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휘정원을 먼저 장악했던 것입니다. 휘정원은 이후 자정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시기 중서성 우승상에 임명된 톡토가 조정을 이끌면서 몽골인 우위 제도를 고쳐서 과거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송요 금나라의 정사를 편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톡토의 군사적 업적 또한 매우 뛰어났는데요. 1352년 서주에 홍건적을 또 진압을 했고 1354년에는 장서성을 고의에서 포위하는 등 남중국에서 크게 세력을 펼치고 있던 홍건적 토벌에 큰 공을 세웁니다. 자, 이때 기왕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왕후는 고려 출신 환관인 박부라, 고용보 등 머리가 좋은 환관들을 발탁해서 측근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고용보를 초대 자정원사로 삼았고 여기에 고려 출신 환관들은 물론 몽골 출신 고위 관리들도 끌어들여서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권형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기황후는 고려의 미인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대신 등 권력자들에게 보내서 환심을 샀다. 그래서 원의 고관 대작 가운데 고려 여인을 거느리지 않으면 명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순제 이후 항공에 있는 사람 태반이 고려인이었으므로 의복, 신발, 모자 같은 고려 물건들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뿐 아니라 고려 음악, 생활 풍습, 음식까지도 고려의 것이 이 원나라에 유행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에는 부원배라고 불리는 이 친원파들에 의해서 몽골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고 왕족과 귀족들이 몽골식 창씨 개명까지 했었는데요. 반대로 이 원나라에서는 귀향후에 의해서 고려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양이라고 부릅니다. 귀향후를 핵심으로 한 고려 출신 공녀와宦관들이 주축이 된 이 자정원당이 원나라를 고려천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원나라 귀족들이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순제에게 이 고려 출신 귀향후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녀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상소를 자주 올리게 되는데 귀향후가 이미 장악한 권력을 내어놓을 리는 없었죠. 자, 이제 귀향후에게 남은 적수는 옹기라트 출신의 제1황후 바얀후드 뿐이었는데요. 바얀후드는 진금이라는 아들을 낳긴 했었는데 2살 때 사망을 하고 이후 순제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얀후드 황후는 검소하고 투기를 모르는 여인이었으며 귀향후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바얀후드가 제1황후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귀향후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태자가 된 귀향후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는 황태자 수업을 착실히 받았고 14살 때부터는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머니 귀향후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다 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귀향후의 아들이 황태자가 되긴 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황태자 책봉식을 하지도 못했고 또 순제를 이어 황제가 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현 황제인 순제의 어머니가 옹기라트 가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되는데 제약이 많았던 것처럼 귀향후가 고려 출신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이 또 황제가 되는 데는 제약이 많았던 것이죠. 톡토 승상 역시 이런 귀향후의 출신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향후는 자신의 아들을 꼭 원나라의 황제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 대안으로 순제에게서 양위를 받고자 합니다. 귀향후는 일단 원나라 고위 관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자정원에서 나오는 정치 자금과 고려 출신 여인들을 이용해서 그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고용부를 이용해서 투르크계 하마 형제와 합세를 해 방중술의 고수라는 티베트 출신의 라마승을 순제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라마승들은 신비한 밀교의식을 통해서 순제를 환희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남녀가 성적인 교합을 해서 최고의 환락을 느끼게 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의식이었는데 순제는 이 라마승들의 주문내는 소리와 짙은 향냄새를 맡으면서 몽롱한 기분이 되어서 계속 상대를 바꾸면서 나날이 환락에 빠지게 됩니다. 순제는 이 성적 교합을 통해서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방중 비술에 완전히 미혹되어서 정사를 돌보지 않게 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들 아우시리다라에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환희야 하며 그 비법을 익혀봐라고 권할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순제를 환락의 세계로 인도한 하마.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순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톡토 승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귀향후 역시 톡토 승상이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에 하마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때마침 톡토 승상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하마가 톡토를 모함하게 됩니다. 톡토가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않고 군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후 일사천리로 톡토의 관작은 박탈되었고 처음에는 회안에 안치되었다가 다시 대리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1355년 톡토가 다시 복권될 것을 두려워한 하마는 황제의 조서인 것으로 꾸며서 이 톡토를 독살하게 됩니다. 이후 하마는 귀향후의 도움으로 승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순제는 밀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원나라의 희망이었던 톡토 승상이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서 원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356년 하마는 주변 세력을 집결해서 황태자가 장성하고 매우 총명하니 마땅히 황제로 세워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는 순제는 내가 아직 황제 자리에 있는데 내 아들을 황제로 세우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귀향후가
하마의 말은 폐하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순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의 머리카락은 아직 희지 않고 나는 이빨도 빠지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노인 취급하는가 하며 마구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때 순재의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이니 순재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겠죠. 밀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해도 정신줄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순재는 즉시 하마 형제를 체포해서 처형시켜버리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는데요. 지형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고용보도 이때 희생당하게 됩니다. 고용보가 하마 형제와 합세를 해서 라마승을 순재에게 소개해서 밀교에 빠지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고려로 도망쳐서 합천 해인사에 숨어 있다가 1362년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고용보가 실각을 한 후 자정원의 책임자로 발탁된 이는 또 박불하입니다. 박불하는 기양우를 등에 업고 완산군에 봉해지며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죠. 1358년 원나라 전체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사망한 사람만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기양우는 사제를 털어서 시체를 거두고 경도 11문에 묻어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대규모의 수륙제를 열어주기도 하죠. 하마가 처형된 후 원나라 조정은 키레이트 부족 출신의 사스간과 한족 출신의 태평이 이 주도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사스간은 기양우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녀의 아들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태평은 기양우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원사에 이때의 해종이 황제에 있은 지가 오래된 반면 황태자가 나날이 성장하여 군국의 사무를 모두 황태자가 결정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기양우는 황태자의 선의를 도모하여 박불하로 하여금 그 뜻을 승상 태평에게 알렸지만 태평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360년 태평이 파직하고 오직 사스간이 승상으로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양우가 태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내 편이 안 된다면 제거를 해야지 하며 태평의 세력들을 제거해 나갔고 태평은 결국 유배를 갔다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자 순재 역시 기양우가 예전에 그 순진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며 아들을 황제에 올리기 위해서 자신을 밀어내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분노를 했고 2달 동안 기양우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양우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놓치면 황후의 자리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또 그녀의 아들 역시 같은 운명이었기에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녀의 노력을 비난만 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순재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권력욕 때문에 원 조정은 분열이 되고 또 반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1364년 7월 기양우 반대파인 볼로테무르가 군대를 일으켜서 대도를 함락하고 항공까지 침입해 온 것이죠. 황태자 아유시리다라는 도성을 빠져나가서 기녕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볼로테무르는 황제인 순재에게 기양우가 국정을 어지럽히니 황후를 내쫓아야 한다는 권유를 했는데 순재는 이 말에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해인 1365년 3월 볼로테무르가 황제의 교지를 위조해서 기황후를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기양후의 채측큰 박불하가 볼로테무르에게 피살당하게 되죠. 볼로테무르는 황태자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황후의 인장을 빼앗아서 황후의 서찰인 것처럼 위조를 해서 황태자를 궁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는데 아유시리다라는 이를 눈치채고 황궁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이후 황태자 아유시리다라의 지지자였던 쿠케테무르가 군사를 일으켜 볼로테무르를 물리치고 대도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 반란은 수습되게 되고 아유시리다라는 다시 대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양후는 이것을 다시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쿠케테무르의 군사를 이용해서 순재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황태자에게 양해하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종용한 것이죠. 하지만 순재는 지금 천하의 국토가 분열되고 위기를 맞은 것은 모두 너희 모자 때문이다 하며 분노를 폭발시키며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기다 쿠케테무르가 더 이상 기양후에게 협조하지 않고 회군에서 대도를 떠나게 되면서 순재의 양의를 받는 것은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미 원 조정은 아우시리다라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365년 순제에게 잊혀진 바엔후드 황후, 냉궁이나 다름없는 곤덕전에서 겨우겨우 숨만 붙이며 20년을 살다가 외롭고 차갑고 쓸쓸하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중서성에서 기양후를 정비로 책봉해야 한다라는 주청을 올리게 되는데, 순제는 이미 기양후에게 마음을 떠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팁니다. 2번이나 자신을 밀어내고 아들을 황제로 만들려고 했던 여인,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겁 많은 여인이 아니라 권력이 집착하는 여인으로 변모해 있는 기양후를 보고 애정이 식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원조정의 권력자로 떠오른 기양후와 자정원 일파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기양후를 정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 다툼이 있긴 했지만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기양후가 황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양후와 고려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양후는 충렬왕 이후 80년간 계속되던 이 공녀 징발을 금지시킵니다. 자신이 공녀 출신이기 때문에 공녀의 애환을 잘 알고 있었던 탓이겠죠. 또 황간의 징발을 축소했고 원조정과 고려에서 계속 거론되어 왔던 고려를 원에 속한 하나의 성으로 만들자는 입성론 논의를 폐지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와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지요. 1352년 충혜왕의 동생 공민왕이 고려의 임금이 되는데요. 기양후가 원항실에서 승승장구하고 권력을 차지하자 기양후의 오빠와 동생들도 이 고려 조정에서 권세를 누리며 득세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친원파는 2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기양후의 친정 형제인 기철, 기식, 기원, 기주, 기륜 형제들이 친원파의 한 줄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친원파의 또 다른 줄기는 조일신을 위시로 하고 있었는데요. 조일신은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그의 시종으로 보필을 한 공로를 믿고 행포를 일삼던 인물인데요. 원에 있을 때 교류했던 원나라 사대부들의 이 후원을 등에 업고 기철 형제들과 사사건건 반목하면서 또 다른 친원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파로 나누어진 친원파는 결국 유혈 충돌로 폭발하게 되는데, 먼저 선수를 친 것은 조일신파였습니다. 공민왕이 고려 왕으로 즉위한 그해 6월 조일신이 거사를 일으켰는데, 이때 기원을 죽였지만 기철 등 나머지 형제들을 놓치게 됩니다. 조일신은 공민왕을 위협해서 옥새를 빼앗아서 스스로 좌정승이라는 벼슬에 올라 자신의 측근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등의 횡포를 부리게 되죠. 그러다 결국 공민왕과 대신들에 의해 조일신은 참살당하게 됩니다.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시행했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이 기철 일당이 공민왕을 폐위시킬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민왕이 먼저 선수를 쳤고 1356년 공민왕 5년에 기철 일당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오빠와 동생이 공민왕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양후, 당연히 분노하게 되고 복수를 다짐하게 되겠지요. 기양후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만큼 장성했는데도 어찌 이 어미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느냐며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기양후는 고려에서 김용이 군권을 장악하자 자신의 신복인 채유를 시켜서 김용과 합세를 해 공민왕을 폐위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렇게 채유가 영모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후 기양후는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고려 왕으로 책봉하고 공민왕 13년인 1364년에 군사 1만을 고려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 왕으로 책봉된 덕흥군과 채유가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채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에 의해서 처단되게 됩니다. 기양후가 보낸 군사 1만 중 17명의 기병만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하고, 기양후는 이를 크게 수치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원나라의 국력은 급격히 기울어져서 고려와의 불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기양후는 사신을 보내서 공민왕의 복위를 승인하는 한편 원나라로 달아났던 역적 채유를 잡아 고려로 보내고 덕흥군은 멀리 귀양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기양후를 비난하는 의견이 아주 많겠지만, 이미 기양후는 고려인이 아니라 원나라 황후의 신분으로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겠지만 원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하는 고려 왕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앙실의 정치적 문란은 계속되었고 이에 몽골족에게 죽어 지내던 한족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금능을 본거지로 봉기를 한 주원장이 1364년 스스로를 오왕이라 부르며 자립하더니 1368년에는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명이라고 선포를 하고 양자강 연안에서 점차 세력권을 북쪽으로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대도로 향해 오게 되는데요. 1368년 4월 연경을 함락하자 그해 7월 순제와 기양후는 이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대도를 떠나 상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주원장은 도망치는 순제를 계속 추격해서 개평을 함락하고 중국 대륙 대부분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나라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고 명나라가 들어서게 되었네요. 내몽골 화림으로 달아났던 순제는 1370년 사망을 하게 되었고 아유실이 달아가 즉위를 해서 그 간신히 명맥만 유지를 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국원의 소종입니다. 기양후가 언제까지 생존을 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조선 영조 때 간행된 동국여지 승남에 따르면 연천현 동북쪽 15리에 원나라 순제 기항후의 묘와 석인, 석양, 성물 등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항후가 고려 땅에 묻혔다는 것인데요. 현재 묘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기항후가 고국에 돌아가 묻히기를 원해서 이곳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문헌의 기록도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그곳에 기항후의 묘가 있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려사 기록에는 당연히 기왕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려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평가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머나먼 타국 원나라의 공료로 잡혀가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지 또 그 삶은 또 얼마나 고단했을지 생각해보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다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